안녕하세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송무 전문가인 정홍채 변호사님 모시고 가상자산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홍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사건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나요? 그 가상자산도 처벌이 되네요, 뭔가가. 그럼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기범죄라고 생각하는 피해들을 입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피해 실태조사하는 데 참여했는데 거기 보면은 연령대가 기존에는 그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 이 다단계 사기 이런 거의 대상들이 이제 고연령층에 5, 60대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면 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3, 4, 5, 10대가 거의 20%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상자산은 관련 법이 없어서 뭐 처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사실일까요? 가상자산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생겼는데 그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민들이 입고 있는 그 사기 피해에 관련된 법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군요. 그 가상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거고 실제 진짜로 허위의 가상자산, 허위의 코인을 만들어 놓고 팔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사기 범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온 법은 거래소에 관련된 법에 좀 가깝고 그 가상자산의 어떤 사기라든지 유사수신 뭐 이런 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직 없군요. 그렇죠. 근데 뭐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또 방문판매법상 뭐 미등록 다단계, 불법 다단계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그 형사 범죄에서 기존에 다루고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법률로도 일단은 충분히 그렇죠. 커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상자산의 사기 유형 뭐 이런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가상자산의 사기 유형들은 이제 가상자산이 어떻게 생겨서 가상자산이 이제 서로 막 거래가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과정별로 또 다른 유형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가상자산의 개발 단계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일반인들이 볼 때 나는 가상자산이 이렇게 접근했어 그랬는데 이게 사기였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리딩방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거나 주변에 지인들이 소개했다거나 또 그 지인들은 대부분 다양하거든요. 요즘에는 SNS 뭐 편하게 말하면 뭐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BJ들이 내가 이런 코인을 만들었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코인을 들었는데 사보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막 판매하고 또는 뭐 말 그대로 예전에 폰지 사기 하셨던 모집책 역할을 하셨던 분들 뭐 보험 설계사나 뭐 미장원 아주머니나 미장원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개빵의 개주 어머님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피해를 입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유사수신행위나 방문판매법에 해당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 그 소개시켜준 분들이 사기범죄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본인들도 좀 모르는 사이에 사기에 가담이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또 좋은 거라고 본인도 들어가지고 소개시킨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알고 보니 좀 사기 범죄의 하나의 체인으로 중간에 껴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보통 이제 수사를 받을 때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범죄랑 방문판매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다 한꺼번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이 모집하신 분은 진짜 몰랐던 거 딱 봐도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장원 원장님이 가상자산 팔았다고 가상자산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어디 인도네시아나
뭐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미장원 원장님이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공모를 했다거나 같이 얘기를 나눴다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사기 범죄는 빠지고 다만 이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수사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법령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섭을 하고 있는데 넓게 보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발생하는 사안들이 어떤 사안이냐면 다른 사람의 돈을 네. 모으는 행위. 아. 그러니까 제가 권 변호사님한테 네. 돈 있으면 좀 줘봐. 돈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한 명한테 하면은 그걸 네. 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죠. 다니면서 내가 뭐 사업을 네. 해야 되니까 가상자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사놓으면 돈이 된다더라라고 막 돈을 모으고 다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수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신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뭔가 업을 하는 사람들은 네. 일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 사람 이제 돈을 준 사람한테 피해가 갔을 때 정부가 수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하는 걸 수신행위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엔 등록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돈 받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유사수신 자격 없이 돈 그렇죠. 빌리면 안 된다. 그렇죠. 다른 어떤 범죄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리딩방도 네. 이제 검찰 측에서는 수사기관 측에서는 네. 자꾸 사기나 이런 걸로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리딩만 자체가 그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리딩방 자체가 불법이냐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자냐 이 자본시장법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투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유사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등록하고 해줘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권변 내가 주식 소스 하나 가져왔는데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 같아. 내 정보 줄 테니까 한 5만 원만 줘. 이렇게 해서 5만 원 받으면 그 한 명한테 하면 업이 아니잖아요. 일로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 카톡방에다가 사람들을 넣어놓고 회비 거두면 골드방 올려줄게요. 그리고 골드방 가면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자문을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등록을 안 하고 하면 유사 투자 자문업자 미등록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돼서 처벌 대상이 되죠. 그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그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 형사 처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유사수신행위 범죄나 그 이제 금융이나 금융 관련된 범죄들 중에서 유사수신행위나 방문판매법, 혼지 사기 이런 부분들이 네. 서민들의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주도자들, 그렇죠. 또는 주조- 모집책 모집책들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유죄를 성립시키려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강하군요, 그게. 뭐 예. 20년형이 나온다고. 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는 나오지 말아라라는 아. 취지의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새는 제가 헷갈리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특사경도 있고 네. 그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나요? 요즘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권도영이나 이 정도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이 아니고 뭐 조그만한 가상자산이 뭐 몇 조 원대, 뭐 V글로벌 이런 사건들은 몇 조 원대를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네, 것들은 검사에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경찰에서 수사를 그 진행하고 경찰 검찰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네. 경찰이 주로 하는 걸로 들었었는데 검찰이 하는 경우도 있군요.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이 유사수신 범죄에서 이 무죄가 나와가지고 피해자들이 억울하다 뭐 이런 그렇죠.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쪽 저쪽 다 의뢰인들을 상담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사 모집책, 흔히 소위 말하는 모집책이 모집한 사람들은 모집책도 범죄자라고 볼 거고 네. 다만 모집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진짜 좋은 건 줄 알아서
수익이 나고 믿을만한 것 같아서 그냥 권장했고, 그래 내가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먹은 건 맞는데 네. 그 너 거 돈을 나보고 다 뱉어내라고 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괴리들이 있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유사수신 행위에서 이 모집책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만약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됐다, 내가 경찰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가상자산 가지고 이제 어디든지 상담을 하시면 그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분들이 네. 생각보다 진짜 적거든요. 네. 근데 전문적 가상자산의 산업의 구조랑 금융범죄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걸 유죄를 인정하고 싹싹 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진짜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그리고 내가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피해자니까 잘 수습할 수 있다,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법적으로 정확한 점검뿐만 아니라 그렇죠.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좀 가상자산의 전문성이 있는 그럼요. 변호사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살펴본 것처럼 내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피해자다, 또는 내가 또 그 원치 않게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들을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형사사건 얘기들 정웅재 변호사님과 같이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들 관심 있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